오랜 기간 동안 모시려고 제가 별르고 별렀다가 드디어 새해를 맞이해서 이원겸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이원겸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대학교랑 카이스트 이렇게 한국에서 학부 석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하는 거랑 좀 다른 신호 처리,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레이더 이런 쪽을 좀 공부하고 연구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국으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계기는 이제 박사 유학을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요. 이제 박사 과정을 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병역 문제가 있어서 병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병역 특례로 카이스트 안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소가 있어요. 카이스트 따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IT 융합연구소라는 데서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연구를 주로 많이 했었냐면은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주된 토픽이 무선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그런 무선 전력, 뭐 그런 통신, 뭐 이런 쪽으로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새로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서 HCI 관점으로 좀 그때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재밌게 연구를 했던 거는 HCI 쪽으로 이제 연구를 좀 막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 10년, 2009년, 10년 이때쯤에 아마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시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 기존의 이제 GUI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가 앞으로 세상을 좀 많이 바꿀 것 같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마침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박사 유학을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CMU에서 음성인식을 연구하는 연구랩에서 이제 어드미션 오퍼가 날라와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CMU면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뭐 최고 명문 중에 하나죠. 예. 아주 좋은 네, 학교 가셨고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CM이 와서는 당차게 이제, 아, 나 음성인식도 좀 하고 싶고, 머신러닝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CM이 왔는데, 약간 신호 처리, 그리고 약간 전기과적인 성격이 사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사실 리눅스 서버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일이 그 CM이 있는 그 슈퍼컴퓨터 서버 있어요. 그 서버에 들어와서, 네 실험 세팅을 해라. 이제, 머신러닝 실험 세팅을 해라. 이제 막, 그때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그런 상황에서 제 이제 시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워커 노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돌려야 되는데, 막 실험하다가 막 게이트 서버에서 막 엄청난 덩치 큰 태스크들을 다 돌려가지고, 뭐 CME에서 누가 지금 게이트 서버에서 누가 이상한 태스크를 올려가지고 지금 서버가 지금 먹통이 됐다, 뭐 이런 메일이 날라올 만큼 저도 이제 삽질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재밌는 코스가 있었어요. 재밌는 수업은 뭐냐면 How to Write Test Code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뭘 배웠냐면 이제 뭐 하드같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밌었던 게 쿠다. 쿠다라고 해서 직접 그때 그 당시에 2012년만 해도 쿠다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그때부터 막 많이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쿠다를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서 아, 어떻게 이게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빠른 연산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접 다뤄봤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저는 이제 박사 1학년 때부터 이제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CME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음성인식 쪽 과제를 계속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봤던 게 음성인식 쪽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CMU,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그다음에 U 오브 워싱턴, 미시간, 뭐 MIT, 스탠포드, 버클리,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약간 컨소시엄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매해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 이거 가지고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되게 컴피티티브하게 서로 아, 저 학교에서 지금 누가 이거 만들었대.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만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같이 연구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또 약간 뭔가 남자들 또 지기 싫어하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참 재밌었던 거는 CMU 내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 학교의 플래그십 모델이 될 것인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대 학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연구소도 있었어요. 뭐, 레이시온 연구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이런 연구소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연구소들은 사실 조금 더 경력이 높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기는 조금 더 저희보다 수준이 높았는데 최소한 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1등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경쟁하면서 또 이제 누가 이제 이거를 했고 이거 오리지널리티가 누가 있었고 요거가 어떤 성능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되게 또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또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뭐 자기만 한다고 약간 혼자 공부하고 혼자만 내가 잘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아니면 또 뭐 모르면 또 가르쳐 주고 되게 협력적인 관계여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실 또 지도 교수님은 어떨 때는 항상 저희 옆에 막 같이 와가지고 페어 프로그래밍도 하시고 되게 또 저는 지도 교수님이 저랑 나이 차가 10살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형 같은 교수님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뭐 새벽 늦게까지 막 같이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랩 자체는 한 8, 9명 됐고요. 저희 랩이 좀 많은 편이었고, 근데 CMU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음성 인식,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이 한 2, 30명 있었어요. 근데 존 서킨스에도 한 20명 정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같이 또 토론하고 막 자기가 한 거 발표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규모가 적지 않았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음성인식 과제가 미국에서 IARPA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약간 CIA 쪽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단체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과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음성인식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과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음성인식 미국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 만든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 당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도 인간이 말하는 것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뭐 받아 적기 같은 걸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하다, 뭐 이게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훨씬 네, 옛날에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한 기술. 2013년, 14년쯤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과감하게 휴먼 페리티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제 ASR이 음성인식, ASR이라고 하면 이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인데 이제 ASR이 휴먼 페리티 레벨에 가까워졌다. 그 당시에 이제 음. 그렇게 공격적으로 논문을 내고 발표를 할 때,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이 다가왔어. 막 하면서 서로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 컨퍼런스장에서 어떻게 감히 휴먼 페리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음. 하면서 이거는 조작된 거다.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 막 공방전이 막 치열하게 와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당연히 이제 음성인식기가 거의 이제 속기사 수준 뭐 이런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웬만한 보통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함께 성장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뭐 컴퓨터가 좋아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네,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기술이 좋아질 때는. 일단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데이터가 그 당시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데이터가 많아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많이 돌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근데 이제 계속 컴퓨팅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늘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막 100시간, 뭐 1000시간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1000시간, 2000시간을 학습한 모델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2000시간 학습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는 막 뭐 5000시간, 우리는 10,000시간이야, 막 20,000시간이야. 하면서 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제 그걸 데이터를 늘려서 학습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나와진다. 이제 로우 오브 스케일을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상황도 그 당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계속 학교에 통해서 막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뭐 음. 저희 랩은 진짜 엔비디아가 GPU를 계속 공짜로도 주고 막 음.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걸 통해서 학생들 많이 교육시켜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AMD는 잘 모르겠고 엔비디아밖에 방법이 없었군요.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를 가지고 배우면서
그 당시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해도 속도가 막 매해 달랐어요. 매해 다르고 그 테라플롭스라고 하죠. 테라플롭스가 계속 그 GPU 카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달라져서 이거를 벤치마킹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제가 2012년만 해더라도 그냥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5개짜리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위드 1024개 이런 걸로만 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2012년, 2013년, 14년 막 지나가서부터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LSTM 뉴럴 네트워크, 뭐 그 다음에 뭐 2017년, 18년에는 트랜스포머가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알고리즘들이 계속 변경이 됐죠. 그래서 더 이 롱 시퀀스 그리고 그다음에 스피치는 약간 다이나믹한 그런 성능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더 잘 캡처하는 모델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변화도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컴퓨팅,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진짜 매해 막 그 벤치마크 성능이 막 바뀌어가지고 거의 무슨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 당시에도 막 음. 게임하는 것 같이 아 우리가 9.9% 달성했어. 우리는 뭐 8점 몇 프로 달성했어. 뭐 이제 점점 뭐 이제 뭐 5%, 뭐 4%뭐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벤치마킹 이제 의미 없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아예 음. 더 이상 안 쓰고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을 이제 사실 CM이 딱 들어갔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한국에서는 음성 인식 한다 그러면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음. 한국에서 이제 많은 조언해 주신 멘토분들이 음성 인식은 이제 죽었다. 그때 이제 그때 노암 촘스키가 뭐 이제 음성 예, 인식은 더 이상 발전이 맞아, 없다. 맞아.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선배들이 가서 너 전공 바꿔라. 일단 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바꿔라 했는데 딱 들어간 시기가 이제 딥러닝이 딱 나온 시기여가지고 학교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이제 뭐 고학년들은 이미 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박사 초년생일 때는 이제 딥러닝이 나온다고 했는데 딥러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서 학교에서 가장 이제 부담이 없는 박사 1년 차가 연구 주제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성능이 잘 안 나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별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어. 이제 맨 처음에 음. 뭐 제가 이제 딥러닝을 막 이제 뭐 파이썬 뭐 피아노 뭐 이런 걸로 만들거나 뭐 직접 쿠다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막 노하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멀티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할지 그리고 GPU 쿠다에서 이제 뭐 플로팅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 직접 구현해서 하는데 뭐 노하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삽질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막 근소하게 뭐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뭐 posterior probability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그만 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핸즈온으로 이제 배우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뭔가 딥러닝이 음성 인식에 맞게 딱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에러율이 뭐 99%였다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성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보통 나오는 에러 레이트가 뭐 이제 저희는 중국어를 처음으로 타겟으로 했었거든요. 중국어 중에 음. 칸토니스를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는 이제 로우 리소스 랭귀지라고 해서 한 20시간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고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런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한 30% 나오면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사 고년차가 이제 막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 칸토니스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30 몇 프로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딥러닝으로 맨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99%, 뭐 120%막 이렇게 음. 에러율이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보다가 갑자기 한 30% 정도 해서 한 3% 더 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때 CMU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개의 랩이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혹시 원겸 너 그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스코어 하도 잘 매트릭 나오니까. 다 잘 나오니까 뭔가 너 매트릭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한번 저기 우리 박사 9년 차인 친구가 한번 원겸이가 매트릭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다시 봐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저희도 막 놀라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놀랐고 그 시기를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음성인식 뭐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이제 뭐 딥러닝을 통해서 성능이 계속 발전하는 것들을 좀 지켜봤죠. 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제 연구 인생에서. 네. 딥러닝 이제 딱 나오면서부터 아주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좋아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뭐 회사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명한 일로 보이긴 하는데 바꿔 네. 생각하면은 박사를 뭐 끝까지 안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뭐 연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도 있었는데 또 페이퍼를 쓰는 과정에서 이게 어떨 때는 막 숫자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개 학교 있었어요. 그때 CME도 좋은 학교였고 뭐 존스홉킨스, 스탠포드, 뭐 MIT 음성인식 쪽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문을 쓰면 이제 조금 막 이거 바꿔서 뭐 성능이 뭐 한 2%더 좋아진다, 뭐 조금 바꿔서 3% 좋아진다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뭐 테스트 케이스마다 또 달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페이퍼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도 많았고, 당시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재밌었던 거는 오히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음성인식을 얼마나 만들 수 있다면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게 좀 더 관심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로젝트도 자동차 회사들이랑 좀 많이 했었는데 학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기계랑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음성이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 한국에서 삼성도 있었고 LG도 있었고 뭐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연구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뭐 펀딩도 많이 받아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 또 교수님이 스타트업을 하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학업보다는 프로젝트하고 창업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 박사위원 커미티에서는 좋게 안 보고 여기 학생들은 지금 요새 공부 안 하고 다들 뭐 창업하고 뭐 밖으로 논다더라 막 약간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저희 랩 전체를 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딱 돌아보니까 아 여기서 제대로 졸업 못하겠다. 페이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어가지고 박사 학위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는 스템 OPT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업 활동을 했고 스타트업을 오게 된 계기는 이제 또 저희 CMU 졸업생 중에 한 친구가 스타트업을 먼저 가서 저를 먼저 초청했어요.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음성인식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드 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CMU를 나올 때는 약간 자의반, 타의반 성격도 있었지만 뭐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들 엄청 신나가지고 덤벼서 막 공격적으로 컴퓨터 많이 쓰고 하면서 재밌게 하셨을 것 같고요. 그게 한 이제 거의 10년 전입니다. 예. 요즘은 어때요? 요새도 이제 음성 인식을 뭐 연구하는 이제 학교들 아직도 이제 CMU는 계속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 계속 하시고 계시고 뭐 다른 학교들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음성 인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해졌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음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냥 트랜스포머 놓고 모델 사이즈 키워지면 그냥 잘 됩니다. 이렇게 다 보니까 더 이상 연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막 되게 노벨한 아키텍처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스타일로 이제 컨포머라는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그 안에 이제 컨볼루션 유닛이 하나 있어가지고 스피치 음성 인식기에서만 쓰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아직도 그 모델을 거의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델 사이즈가 엄청 커졌죠. 지금은 훨씬 더 커져서 옛날에는 100 밀리언이다 하면 되게 컸는데 지금은 뭐 빌리언 사이즈 모델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음성인식 모델이 좀 작아요. 그래도 그 정도 사이즈에서 지금 성능이 되게 잘 나고 있고 한때는 2017년, 18년, 19년 이때는 음성인식만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어, 결국에 성능 좋은 몇몇 딱 회사들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만 남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음성인식에 대한 어떤 활발한 연구는 조금 사라졌어요. 저희 친구들도 지금 음성인식 랩에서 졸업한 저희 CME 친구들도 지금은 요새는 음성인식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는 지금 한두 명밖에 없고요. 요새는 거의 라지 랭귀지 모델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네네. 그 모델이 커지면 느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실제 서비스할 때 분명히 뭐 지연이 길어진다든지 뭐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근데 이제 음성인식 모델이 지금 제일 큰 게 아직도 한 1 빌리언보다 조금 크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즈 랭귀지 모델도 뭐 100 빌리언, 뭐 100 빌리언 뭐 이렇게 너무 엄청 뭐지 GPT-4는 뭐 훨씬 더 크다. 뭐 2.7 빌리언, 뭐 2.7 테라 빌리언, 뭐 테라 그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음성인식은 훨씬 작고요. 그리고 음성인식은 이제 그동안 모델이 많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 트랜스포머에 대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엄청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 실제로 빌리언 사이즈를 돌려도 GPU 하나에서 뭐 몇백 개의 그 컨티뉴스한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스루풋을 뽑아낼 수 있을까? 리얼타임에서 최대한 많은 스루풋을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거기서 엔지니어링을 많이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캐시를 더 많이 늘려서 스루풋을 늘릴까? 아니면 최대한 그 메모리의 IO 바운드를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스루풋을 늘릴까?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유지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서 실제로 지금 1 빌리언 사이즈로도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정보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특히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머리 쥐어짜고 뭐 패턴을 스스로 분석해서 만드는 알고리즘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다가 네, 이제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걸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대중화가 되니까 이제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갔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니까 다 달라붙어 갖고 와 재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래서 조금 네, 작은 모델인 상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그 후에 최적화를 하는 단계로 네, 넘어갔고 네,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시기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네, 그 경쟁을 하는 시기에 벤처에 계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경쟁하는 시기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뭐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계속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도 저희 회사가 이제 몇몇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B2B로 컨택 센터에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모델이 얼만큼 좋은지를 또 저희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사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객사들로 벤더를 여러 개 두고 같이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 똑같이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주고 너네가 이거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경쟁 구도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많은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때는 또 쉽게 항상 1등 했던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2등 했던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2등. 예,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좀 잘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음성 인식으로 관련된 제품을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근데 어, 제가 들어가서부터 이제 음성인식 제품을 직접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콜센터 쪽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첫 고객이 저희가 만든 음성인식 성능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랑 다 비교해봤더니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뉘앙스가 사실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뉘앙스가 콜센터 쪽으로 음성인식 솔루션을 그 당시엔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뉘앙스는 그 딥러닝보다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이제 뭐랄까 그 당시에 그 고객에게 맞는 모델을 이제 최적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링귀스트들, 막 언어학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보케브러리, 단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이게 편집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그 시스템에 맞는 보케브러리가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게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뉘앙스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랑 뭐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뭐 팀에서 뭐 만들어내니까 이걸 뭐 빨리빨리 돌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어댑테이션을 돌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성능을 빨리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 당시에 그 고객사들이 되게 감명을 받고 저희 회사랑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운 좋게 큰 회사랑 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뉘앙스란 회사 이름은 저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기술 체계 자체를
다르게 썼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뭔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강점이고요. 뉘앙스도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차근차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는 지금 당장 만들어서 지금 당장 보여준다. 뭐 이런 계획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뉘앙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뉘앙스가 굉장히 사실은 알짜배기 회사예요. 왜냐면은 음, 큰 고객들 몇몇 개를 잡고 그 콜센터 쪽을 잡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레비뉴도 나고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어, 포기를 했다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뉘앙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 중에 헬스케어 쪽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런 쪽 데이터도 직접 만지고 싶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뉘앙스를 인수하지 않았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삼성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럼 삼성도 관련 비슷한 회사를 계속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네. 삼성도 그 당시에 이제 음성인식 쪽으로 투자를 한 2014년 이때부터 투자를 되게 많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종합연구소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음성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14년 정도부터는 아 우리 제대로 이제 딥러닝, 뭐 머신러닝, 뭐 음성인식, 영상인식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뽑고 막 회사도 많이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면 뭐 비블랩스 뭐 이런 쪽 사람들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계셨던 뭐 몇몇 박사님들을 또 삼성에서 뭐 임원으로 데려가시고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요. 삼성이 그다음부터 음성인식 쪽으로도 치고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고 나서 빅스비 이런 것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그리드 스페이스라는 벤처에서 거의 9년을 계셨네요. 예, 네, 9년 일했습니다. 예, 9년 일하셨으면 사실은 이 회사가 뭐 거의 내 회사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을 새로 하셨네요. 나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맨 처음에 뭐 한 2, 3년 다니다가 나와야지 하고 경험만 쌓아야지 했는데, 어, 같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를 같이 제가 이제 파운딩 엔지니어로 거의 뭐 두 번째 엔지니어였는데, 그 당시에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이제 점점 저보다 훨씬 뛰어난 팀원들이 들어오는 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또 멘토링하고 키워내는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음성인식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음성인식이랑 TPS랑 뭐 이제 다른 NLP 이런 것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근 한 2년간은 LLM 팀을 아예 맡았어요. 그냥 맡아서 LLM 팀을 그 리딩하는 그런 경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좀 좋은 기회들을 많이 줬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저한테 먼저 주고 새로운 팀을 만들면 저한테 먼저 그 우선권을 줘서 그런 저한테 되게 많은 특혜를 줬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언젠간 창업을 하면 또 이런 경험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좀 회사를 다니다가 2025년이 어떻게 보면 AI가 그동안 컬센터 쪽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이제 반영이 됐는데 아직 실제로 우리 피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부터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올해 AI가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 적용이 문제를 푸는 직접 환경이 되겠다. 그전에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 아니면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뭐 GPU 발전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올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창업을 하고 싶었던 제 동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 다 그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노인분, 시니어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저희 부모님들 보면 아직도 스마트폰에서 전화기랑 카카오톡 이거밖에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지만 이 기술은 점차 젊은 사람들, 막 적응이 빠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잡을 바꾸거나 이렇게만 되고 실제로 그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실제로 삶을 더 편하게 하거나 이쪽으로는 지금 기술이 많이 서포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최근에 이제 제 코파운더 친구의 할아버지가 암이 이제 한 세 가지를 겪으면서 되게 위급한 상황에 가서 자기가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가족들이 또 지금 병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음, 자기 할아버지를 직접
케어기버로서 이제 거의 뭐 풀타임 케어기버로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병원을 찾아갈 때 병원 무슨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 지금 앞으로 다음 달에는 무슨 진료가 이루어지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약을 언제까지 먹으면 다음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픽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도 젊은 사람인데 픽처가 안 보이면 이 나이 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에 조금 뭔가 AI가 이 과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존재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과정에서 그래도 이 AI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먹을 때도 오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간격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또 기억력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유용하겠다. 뭐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사실 미국에서 복지가 꽤 있어요. 뭐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형식으로 뭐 이제 EBT, 푸드 스탬프도 나오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실제로 뭐 메디컬 빌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메디컬 빌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들의 존재를 몰라서 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할 때 뭐가 필요하면 그 리소스를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구나 싶어서 그런 정보도 지금 그런 문제들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걸 그동안은 사람이 해왔어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람으로 다 이 모든 지금 시니어 분들의 파퓰레이션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앱을 통해서 뭔가 인터랙션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보이스 실제로 말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뭐 컨버세이션 AI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이스 AI 에이전트 쪽을 이제 그동안 많이 개발해 오면서 이쪽을 가지고 이분들의 문제를 좀 도와드리면 굉장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다니던 벤처를 꽤 오래 다니셨는데 벤처 가지 마라. 보상이 너무 안 좋고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된다. 이제 자기들이 보통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영상 올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뭐 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뭐 성장 가능성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 스타트업은 보상을 기대하고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상 측면에서는 빅테크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값, 일단 우리가 expected value라고 하잖아요. 그 아무리 이제 스타트업에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expected value가 빅테크에 비해서 일단 현저하게 낮고요. 많이 이제 요새 스타트업도 이제 펀딩을 받아서 좀 뭐 최소한 샐러리는 뭐 비슷하게 뭐 빅테크랑 맞춰준다 하더라도 이 빅테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스탁이 상장돼 있고 이게 바로 주식 같은 것들이 현재 이제 뭐 바로 내가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 컴pen세이션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 스톡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톡 옵션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권리고 그 권리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금 얼만큼 팔릴지 안 팔릴지 이건 모르는 그냥 종이로 된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컴펜세이션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낮게 여겨질 때도 있고 저도 이번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인센티브 스톡 옵션을 이제 엑서사이즈 했어요. 회사의 기본 다른 엔지니어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 많은 이제 스톡 옵션을 받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회사를 하는 거예요, 음. 진짜로. 스타트업을 이제 초창기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에서 하나의 어떤 태스크를 위주로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좀 하나의 스페셜한 태스크를 깊게 팔 수 있는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서는 다양한 태스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내가 좀 더 브로드하게 넓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 초창기에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중에 내가 무엇을 좀 더 집중할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에는 스타트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빅테크라고 해도 그 팀에서 내가 정말 그 친구들랑 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뭐 빅테크도 훨씬 좋고, 근데 스타트업도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스타트업 팀 멤버들 간의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또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원하는 것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항상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어디서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이에 있다 LA 와서 느낀 게, 아, 세상은 원래 테크랑 관련 없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특정 지역이라든가 뭐 판교라든가 이런 곳이 사실은 좀 굉장히 특이하게 특정 직군에 어떤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뭐 돈만, 컴pen세이션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질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LA 사는 거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주에 있다면 너무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다 테크 얘기만 하고, 이게 그 세상이 모든 세상인 것 같아 착각을 하게 살면 하는데, 맨날 비슷한 고민하고 있고, 근데 LA 오면서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그리스페이스에 일할 때, 저희 회사에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직접 이제 컨버세이션 쪽을 디자인하는 친구들을 이제 채용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떤 친구를 채용했냐면은 그 헐리우드에서 극작가들 음,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라이팅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보이스 액터분들 뭐 이런 분들도 초청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LA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뭐 또 다양한 그런 산업분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융합적인 뭔가 또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벤처를 거쳐서 벤처를 창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아이템이 AI 에이전트. 네, 보이스 그, AI 그,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막 기술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테크 쪽에서 AI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AI 에이전트가 이제 많이 나온 이유는 그전에는 AI가 맨 처음에는 이제 퍼셉션 관점으로 했을 때 인간이 보는 패턴을 분석하는 식으로 했었다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인간한테 유용한 어떤 정보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생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들은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들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붙인 거예요. 태스크라는 거. 그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굉장히 지금 프로미싱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 에이전트들이 실제적으로 그 버티컬한 도메인에 들어가서 진짜 태스크를 수행해서 그 원래 돌아가고 있던 워크플로우에서 그 결과를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에이전트들의 어떤 그냥 프로토타입이나 데모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 근데 실제적으로 버티컬한테 거기에 딱 끼워 넣었을 때 이게 돌아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그 버티컬 도메인에서 이게 이제 정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 라스트 마일 프로그램이라고 항상 얘기 나오는 그 라스트 마일 프로그램. AI는 AI를 따라놀고, 워크플로우는 워크플로우를 따라놀고,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AI랑 자기 워크플로우랑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상황 돌아가면은 AI 에이전트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인티그레이트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접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은 이 조금 이제 AI 고급 노동자분들, 이런 엔지니어들이 고급 노동자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SI 영역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요게 에이전트는 사람이 갖고 있던 권한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항공권을 구매해 준다. 네, 그러면은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항공권 사라고 그랬더니 뭐 1억 원어치 뭐 이렇게 나 모르게 질러버리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시니어를 위한 AI 에이전트다. 그러면은 음, 의료 영역하고 많이 만날 텐데, 네네. 그럼 뭐 처방전을 자기가 발급해 줄 권한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앰뷸런스를 보낼 권한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권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이제 실제로 AI에게 우리가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만큼 맡길 수 있냐가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바라볼 때는 실제로 메디컬한 디시전을 내리는 거는 AI를 맡기기는 아직 조금 그 단계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뭐 다음 스케줄 리마인더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 수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빨리 수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 퇴원한 환자들이 어디서 머물 것이고 누가 픽업을 해올 것이고 거기서는 그 퇴원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떤 음식을 배달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로지스틱스를 다 스케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빨리빨리 캐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훨씬 더 뭐랄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의 영역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최근에는 히포크래틱 AI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는 이제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일까지 지금 대체하려고 이제 뭐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AI가 실제로 일을 하게 해주려면은 사람들이 해오던 그 복잡한 관계들을 뭐 필요하면 단순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로직을 프로그래밍 하든지 해서 엮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SI 비슷해진다 얘기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 음성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한 후에 뭐 관련된 벤처 같은 데서 서비스를 제작을 하셨듯이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흔히 이제 AI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의 기술은 서비스를 하기에 충분히 발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뭐, 저는 한 95% 정도까지 됐다고 봐요. 아직 100%는 안 됐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거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걸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감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 뭐 시니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발음도 이제 불분명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말을 천천히 하거나, 중간중간에 뭐 발음이 뭉그러진다던가, 아니면 더 많이 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어웨어하고, 더 그쪽에 맞춰서 더 튜닝을 해야,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맞춰서 최적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실제적으로 그 어른들은 듣는 것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 특별히 좀 약간 뭐 논문에 나오기는 고주파수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음성이 조금 더 듣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묵직한 남성의 음성이 더 좋고 그걸 천천히 말하는 경우에 듣기가 좋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니어들을 맞춤형 한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LLM은 지금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LLM 로직 이런 부분들 생각의 로직이 LLM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잘 학습을 시키거나 잘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들 정밀하고 고도로 집중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LLM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을 또 이해하고 캡처할 수 있고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식 나오면서 그 네. LLM 얘기가 엄청 다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럼 LLM은 만들어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오픈 AI나 뭐 다른 데 거 갖다 쓰실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열어두고 있어요. 뭐, 오픈 AI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오픈 소스가 정말 제가 한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오픈 소스랑 클로즈드 모델이랑 그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봐요. 뭐, 오픈 소스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그 클로즈드 모델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툴이 생겼죠. 이제 옵션이 여러 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자의 조건으로 봤을 때도. 근데 보통 이제 창업할 초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모델을 실제로 구동하는 것, 딥식 같은 것들을 실제로 구동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초창기에 이제 고객의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가 자신이 호스트 해가지고 그 서비스 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어가지고 프로토타입 할 때는 그런 이제 실제로 오픈AI나 이런 것들을 쓰겠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오픈 소스를 또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파인 튜닝을 해서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먼저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테크 쪽은 이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는데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복잡한 이코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가 결국에 저희 회사의 제품을 돈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또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네, 사실 뭐 LLM 트레이닝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네. 기술만 딱 떼놓고 봐도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신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왜 하필 헬스케어 쪽을 잡으신 거예요? 헬스케어 쪽을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시니어 쪽을 이제 저 코파운더랑 저랑 회사 미션이 우리 시니어들을 돕자. 시니어들이 정말 테크에 언더서브드 됐었는데,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서포트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노년기에 정말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코파운더의 그 경험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그 할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느낀 그 것들이 제일 거기서 페인 포인트를 많이 발견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또 우연이지만 이 LLM이나 이 컨버세이션 AI가 사실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떻게 보면 제일 요 분야가 적합한 분야가 헬스케어나 리걸 분야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훨씬 더 고부가치가 있었던 산업이고 거기에서 요거를 AI를 통해서 얼마나 조금 더 효율을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ROI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헬스케어나 리걸 쪽에서 이제 AI를 도입하는 노력이 제일 많고요. 최근에 이제 그쪽 영역을 계속 공부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안데르센 허로치에서 굉장히 이제 AI와 헬스케어에 대한 그 만남 요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한편으로 또 운이 좋게 또 그런 부분에 지금 또 핫 토픽인 주제에 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혹시 그 LLM 관련해서 요즘에 딥식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네. 주가가 떨어지고 예, 엔비디아 주가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인지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딥식 때문에 뭔가 뭐 이 분야에 큰 변화가 올런지 뭐 혹시 뭐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제 딥식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확 떨어졌던, 그거는 좀 과민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이나 어느 국가나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딥식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이거는 빅테크만 할 수 있었던, 뭐 오픈 AI나 뭐 되게 큰 회사들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만 할 수 있었던 영역인가, AI가?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의 회사가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지금 약간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좀 이렇게 아직은 쫓아오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경쟁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뭐 과민한 반응이었다고 생각되고 저는 오히려 과민한 반응일 때 잠깐 그 당시에 오히려 더 주식을 담아서 잠깐의 이익을 봤던 음.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어, 기술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참여자가 더 많아지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뭐 전체 시장이나 투자 같은 거는 뭐 훨씬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거에 대한 보상 뭐 지금 하시는 이런 사업 네. AI 에이전트 예, 이런 거에서 오히려 훨씬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말투는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홍 교수님이랑 또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인터뷰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저도 제가 하는 일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동안 또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저에게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 혹시나 뭐 제 삶이 뭐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제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또 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좀 베풀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AI가 지금 사실 핫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AI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 트렌드는 항상 있다가 꺼지고 있다가 꺼지는 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뭘 하나 그냥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 가장 그 오래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또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원겸 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